지난달 취업자 수가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특히 40대 취업자 수는 2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실업자 수와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입사하신 선배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300명, 400명 정도. 더 악화된 고용참사 집중 진단합니다. 청와대는 고용지표 악화에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국당이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의 집값이 줄줄이 급등한 것을 꼬집으며 재건축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판문점 선언 비용 추계에 내년도 예상 비용만 담아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남북관계가 가변적이라 1년치만 반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임시방편으로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미국 동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17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마트에는 비상 물품들이 다 팔려나갔고 주유소에는 기름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먼저 숫자부터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숫자는 3,000입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한 해 전에 비해서 불과 이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7월 5,000명도 큰 충격이었습니다만 이 수치는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이후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다음은 15만 8천입니다. 가정과 국가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40대 취업자 수가 이렇게 많이 준 건 지난 1991년 이후 무려 27년 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음 숫자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113만 3천입니다. 실업자 수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 실업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 청년 실업률이 무려 10%를 넘어서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달 숫자로 나타난 최악의 일자리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겠습니다. 먼저 장동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취업자 수는 2,690만 4천 명. 지난달엔 2,690만 7천 명이었습니다. 딱 3천 명이 늘어난 건데 금융위기였던 2010년 1월 1만 명이 줄어든 이후 증가폭이 가장 낮습니다. 지난 1월에만 해도 33만 4천 명이 늘었지만 이때부터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2월엔 10만 명대로 추락했고 5월엔 7만 명대, 7월엔 5천 명까지 내려앉더니 급기야 3천 명입니다. 최악의 고용 참사로 불렸던 지난달보다도 더 줄어든 겁니다. 최저임금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에까지 고용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영업자 중심으로 취업자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의 취업자 감소가 결국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에 같이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12만 3천 명 감소했고 시설관리나 임대서비스업 등에서도 11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10만 5천 명 줄어들며 지난달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아픈 부분은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40대 취업자 수입니다. 15만 8천 명이나 줄었는데 감소폭이 1991년 12월 25만 9천 명 이후 가장 컸습니다. 정부는 연초만 해도 올 연말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를 30만 명 이상으로 잡았다가 지난 7월 1일 18만 명으로 낮췄지만 이제는 올 연말 취업자 수 증가치가 아예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까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40대 이하의 고용이 자꾸 줄어드는 등 고용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실업자 수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다 지쳐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고용 관련 통계 숫자라만 보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IMF 당시보다 결코 더 낫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강은숙 씨.
30에서 40군데 서류를 넣어봤지만 어디에도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700명에서 800명 정도 뽑을 것이다라는 기사도 보았고 실제 입사하신 선배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300명, 400명 정도였다라고. 지난달 전체 실업자 수는 113만 3천 명. 작년 8월에 비해 13만 4천 명이나 늘어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체 실업률도 0.4%포인트 올랐는데 외환 위기 직후인 2000년 8월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더 높아 15세 이상 29세 미만 실업률은 10%를 나타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쪽에서의 취업자 감소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특히 그러한 산업은 단기적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많은 산업으로 보여집니다. 일자리를 구하다 지쳐버린 구직 단념자도 53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 비용이 증가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정책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악화된 노동시장 사정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경제 지표는 우리 경제의 체력이 나빠진다는 경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렇게까지 고용 지표가 악화된 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자영업의 위축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은 주변에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고용은 물론 매장 규모까지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여가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우리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제빵실에 빵도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노릇노릇 빵에 있던 오븐은 텅 비었습니다. 동네 빵집 두 곳을 운영하던 이재찬 사장. 2호점에서 빵을 굽던 직원 3명을 지난 7월 모두 내보낸 뒤 판매 직원만 남겼습니다. 인건비가 갑자기 상승하는 거에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 너무 지금 힘들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난을 겪던 이 주점은 3년 만에 가게를 뜯어 고쳤습니다. 24석 테이블을 없앤 뒤 바 형태로 바꾸고 잠시 걸터앉는 의자 10개만 남겼습니다. 종업원 2명을 해고하고 업주 혼자 장사를 하기 위한 고육책이었습니다. 일요일 영업도 포기했습니다. 매출 많이 줄어서 여행도 갔을 때는 나랑 직원이랑 같이 먹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이 되면 역전이 됩니다. 인건비 부담은 늘어난 반면 주 52시간 도입 영향으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은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상대로 장사를 하던 식당들은 근무 시간 단축 이후 저녁과 주말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전업을 안 하니까 손님이 없는 거죠. 손님이 없는 거죠. 저녁 장사가 아예 없죠. 자영업자들의 긴축 생존이 매출 감소와 고용 축소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지난 7월 고용 악화 통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청와대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며 느긋한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오늘 오전만 해도 우리 경제 체질이 바뀌는 데 따른 통증으로 생각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언급하긴 했는데 정부와 청와대의 정확한 속마음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고용 지표가 2달째 하락세를 이어가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관계부처와 당, 청와대와도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부진에 정책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오전만 해도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 생각한다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소득주도 성장 강론에 대해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 고민을 갖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
만악의 근원을 최저임금으로 이야기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최근 소득주도 성장보다 포용 성장을 자주 언급하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기조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전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문제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소상공인 연합회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이 또다시 수사에 나서서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한 표적 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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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만여 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항의하는 자리였는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날선 정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협회 사업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2달 전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소상공인연합회가 희망재단으로부터 사업비 4억 6천여만 원을 받고도 결산서에 누락하는 과정에 배임이나 횡령 여지가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이러자 야당을 중심으로 표적 수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해서 노골적인 정권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검찰 수사는 소상공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가 아닌 통상적인 수사 절차일 뿐이라며 표적 수사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오늘 나온 통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단 취업자 수가 눈에 띄게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우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선 이 제조업 분야에서요, 이 10만 5천 명이 줄었고요. 이 제조업이 줄어드니까 이 여파로 서비스업 일자리마저 감소했습니다. 이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 그리고 취업자 수가 각각 12만 3천 명과 7만 9천 명 감소한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뭐 이런 곳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러나 일자리 수가 늘어난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이 건설업과요, 이 보건복지 그리고 공공행정의 취업자 수는 늘었습니다. 다만 건설업은 지난해 8월 취업자 수가 너무 적어서 상대적으로 오래 증가한 거고요. 이 보건복지와 공공행정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병인, 불법 주차 단속요원, 공영주차장 청소원 등 정부가 만들어내고 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서 고용이 증가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 좋은 일자리, 많은 민간 제조업 부진 등으로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고용 시장이 기업이 아닌 정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급 가족 종사자가 늘었다 이런 통계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가족들 중에서 이제 무급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식당 같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가족이 대신 일을 한다는 건데요. 이번 통계에서 실제로 임금을 받지 않고 이 가족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가 1년 전보다 16,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정부의 생각이 틀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정책의 문제를 일부는 시인하는 듯한 반응을 내놨는데 민주당은 좀 다른 반응을 냈더군요. 예, 맞습니다. 민주당은 고용의 질이 향상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상용 근로자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추세, 여기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 추세 등으로 파악되는 고용의 질적 향상은 그나마 반가운 일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이 식당 같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식당에 종업원이 몇 명 있다. 이렇게 신고한 경우가 늘었다는 겁니다. 예.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최저임금 보전수단으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받기 위해서 사업주가 종업원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 결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이걸 가지고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에게 과천 택지 개발 계획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해준 사람은 김종천 과천시장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 내 과잉 개발을 걱정해서 협의 차원에서 보내준 것일 뿐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창현 의원은 어제 동료 의원들에게만 문자를 보내서 정보 유출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청 앞에서 4시간 동안 기다린 후에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 촬영은 한사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김 시장은 난개발을 우려해 개발 계획을 민주당 신창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천시가 주도해서 과천시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개발이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알려진 계획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자료 유출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도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생각을 처음에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언론은 그 부분은 좀 조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개서는 안 되는 자료인데 공개된 점. 김종천 시장은 신창현 의원의 유출 파문 이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엉뚱한 사람이 유출자로 지목되는 해프닝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김 시장은 침묵했습니다. 김 시장이 유출자라는 사실은 신창현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알려졌습니다. 신 의원은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다며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정보 유출로 몰아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신창현 의원의 개발 정보 유출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끼리 말싸움만 하다 끝났습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는데 여당이 나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최원국 기자입니다. 김철민 의원님,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하셨죠? 수도권 택지 개발 계획 정보가 나간 게 이게 아니 더 소리쳐 보세요. 자, 신창현 의원의 정보 유출 의혹을 질의하려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신창현 의원과 신 의원에게 사진 자료를 보낸 김종천 과천시장, 애초 유출자로 지목됐던 경기도 파견 국토부 직원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자 여기 참석하려고 그러니까 모 의원실에서 오지 말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했다는데 이것도 진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실제로 국토부 직원은 국회 관계자의 전화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가려고 준비했다가 그게 이제 연락관이라고 있어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 여당 의원들은 정치 공세라며 맞섰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대책 대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공개했습니다. 강남 지역에 집을 가진 공직자들,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직자들 집이 모두 몇 억씩 올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이 나오겠냐며 꼬집었습니다. 보도에 김미선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8.2 부동산 대책 전가 후 정부 고위공직자의 집값 시세를 공개했습니다. 강남 살 필요 없다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잠실 집값은 4억 5천만 원 올라 24억 5천만 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말로는 집값 잡겠다면서 강남서 버티고 계신 이유를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한국당 조사 결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주택은 5억 8천만 원 오른 19억 5천만 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억 원 오른 31억 5천만 원,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5억 7천만 원이 올라 22억 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손 차관은 재건축 아파트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쉽지 않아 시세 차익을 본 것도 아니고 그동안 오른 것 자체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부동산 정책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의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서울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는데 종부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5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 4천억 원 늘었는데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주택 매매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를 관망하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 실수요자나 서민들조차도 작은 평형이나마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뒤늦게라도 다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예고했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일 발표합니다. 집값을 잡으려고 정부가 한층 강도 높은 규제 대책을 내놓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종부세는 현행 2%에서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참여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규제 강화가 시장을 왜곡시켜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다음은 메르스 관련 뉴스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닷새째지만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의심 증세를 보인 환자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의심 환자가 1명 더 발생했고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 10명은 아직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발열 등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인 환자 10명이 1,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웨이트 현지에서 확진자 A씨와 접촉한 근로자 19명도 같은 판정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택시를 탔던 승객 27명의 소재지도 모두 파악해 건강 상태를 점검했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르스의 평균 잠복기는 5에서 7일 정도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오늘부터 모레까지가 메르스 관리의 1차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단 최대 고비는 넘길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의심 증세를 보인 환자가 1명 추가로 발생한 데다 의심 환자의 상태는 아주 경증의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1차 검사는 음성이 나왔고요. 환자와 같이 동일한 비행기를 타고 왔던 승객입니다. 역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외국인 10명의 소재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 또한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쿠웨이트 현지에 역학조사관 1명과 민간 전문가 1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여전히 긴장의 끈이 놓아선 안 되는 이때에 오늘 새벽 부산에서는 메르스에 걸린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염 환자는 아니었지만 부산시는 애초 거짓 신고로 치부하는 등 대응이 너무 허술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긴급 출동합니다. 오늘 새벽 0시 56분쯤 52살 A씨가 메르스에 걸린 것 같다며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외국인하고 술을 먹었는데 열이 나고 설사를 한다. 외국으로도 많이 다니고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 A씨의 휴대전화는 경찰 신고를 한 뒤 전원이 꺼졌습니다. 경찰은 메르스 대책반 B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B 팀장은 퇴근해서 집에 있다며 역학조사관인 당직 팀장에게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직 팀장은 경찰에게 신고자가 직접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이런 경험이 많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경찰은 위치 추적 끝에 술에 취해 잠자던 A씨를 5시간 만에 찾았습니다. A씨는 다행히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부산시는 현장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의심 환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접촉 이력이 있고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접촉 이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메르스 의심 신고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부산시의 대응 시스템은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SUV 차량이 갓길에 있던 보수작업 트럭을 덮쳤습니다. 작업을 준비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졸음 운전이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SUV 승용차가 찌그러진 채 멈춰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오늘 낮 2시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주감휴게소 근처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68살 이모 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둔 작업용 트럭과 근로자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8살 김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 이 씨는 가볍게 다쳤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사망하셔가지고 민간 사설구급차 와가지고 이송해갔고요. 중상이셨어요. 고속도로 사고다 보니까. 숨진 김 씨 등은 도로공사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트럭을 세운 뒤 가드레일 보수 작업을 준비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설치해놓고 또 계속 설치하는 중이죠. 안전시설 설치하고 이제 작업을.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대사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제가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과 동일한 위력의 행사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에티오피아 대사관저에서 저녁 식사 요청에 응한 여직원에 대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항변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성적인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징역 1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김 전 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휘 감독자인 김 전 대사의 전역 요청을 거절 못하고 숙지하듯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아 받아준다고 생각했다는 김 전 대사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대사의 지위 등으로 비춰볼 때 피해자가 단호하게 항의하기가 어려웠다는 진술이 수긍 간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판사들을 무더기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 자료를 반출했다가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에 휩싸인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후 재판 자료를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검찰 포토라인에 서자마자 수사에 대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저는 조사를 받기 전에도 마치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청와대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 외에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도 잇따라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김 연구관을 상대로 유 전 연구관에게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대법원 내부 자료를 넘긴 정황을 추궁했습니다. 또 이 전 실장이 법원행정처 재정 업무를 총괄했던 만큼 비자금 조성 의혹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등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법관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 규명 작업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국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유 후보자의 우리법 연구회 활동 이력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유남석 헌재소장 우리법연구회 과연 사법부의 작용화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겠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임 중인데 헌법재판소장까지 같은 모임 소속이 맡을 순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학술단체 활동으로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아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후보자가 편향된 사상이나 사고의 영역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 후보자는 이런 평가를 의식한 듯 이념 틀을 벗어나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의 기반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지난해 청문회에서 거론됐던 다운 계약서와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딸 유학 비용, 호화 결혼식 등을 두고 국민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정부가 어제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을 1년치만 계산해서 제시했는데 이걸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남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한 거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야당은 여전히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대우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가 가변적인 상황을 고려해 내년 예산 집행에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탄력적인 상황이라 비용 추계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내년분에 한해 비용 추계를 공개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예측 가능한 게 정해져 있어서 행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적절한 범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했던 14조 원대 비용 추계 자료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고 담당 직원이 비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가 받을 혜택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 그거에 뭐 20배, 30배 정도 되는 경제적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은 정부의 비용 추계가 솔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용 추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부가 임시 방편적으로 쏘기려 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 강조합니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판문점 선언 비용 추계는 비현실적이라면서 국회 비준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비준동의안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기 힘들 전망입니다. TV조선 백대엽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보통의 경우와 비교를 해봤더니 상당한 차이가 발견됐습니다. 통상 국회에 제출하는 비용 추계에서는 5년치 비용을 계산하는데 1년치만 일단 적어놓은 것도 특이하지만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나오지 않고 작성자를 한 명만 적은 점도 보통의 경우와는 좀 다른 점입니다.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 추계 상세 내역에 내년도 예산만 반영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5년 동안의 비용을 추계했고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용 추계서를 봐도 3년 동안의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비용 추계서를 내년 예산만 담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비용 추계 산식도 없습니다. 추가 비용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아동수당법 개정안 비용 추계서에서 구체적인 비용 추계 산출 방식을 기재한 것과 대조됩니다.
작성자도 통일부 공무원 한 명뿐이고 비준 동의안 주요 내용 중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기술한 항목에서는 남과 북이라는 주체를 지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별도로 비용 추계를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 사항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오는 14일 개성공단 내 과거 남북 교류 협력 사무소 건물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우리 측 소장은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겸직을 하고 북측은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게 되는데 공동 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교섭과 연락, 남북 회담과 민간 교류 지원 업무 등을 할 예정입니다. 네, 백악관 난맥상을 폭로한 밥 우드워드 기자의 새 책이 오늘부터 시중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FTA 폐기를 압박하고 사드 비용을 내라고 다그친 사실도 담겨 있습니다. 저자와 백악관의 진실 공방은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출간 전부터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공포, 백악관 안의 트럼프. 이 책에는 올해 1월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뜯어내고 있다며 180일 안에 한미 FTA 폐기 통보를 하겠다고 몰아붙이고 한국이 사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The president's complaining about all this money we're spending on U.S. forces abroad. James Mattis says to him, we're doing this to prevent World War III. 트럼프의 태도는 비외교적이며 참모들 사이에서 외교적 결례라는 말이 나왔다고 이 책은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논란거리를 담은 이 책이 오늘부터 시중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 내용이 거짓이라는 강경한 입장. Oh yeah, sure. He's lying. Sure. No, Bob would. No, the book. You mean on the book? Yes, the book. The book means nothing. It's a work of fiction.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책 내용을 반박했지만 우드워드는 책 내용이 1000% 정확하다며 맞받아치면서 양측 간 진실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강력한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상륙이 임박하면서 17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유소와 마트에는 사재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쇼핑카트에 담고 또 담고 마트 지날 때는 상품이 텅 비었습니다. 주유소에는 미리 기름을 채우려는 긴 줄이 늘어섰고 연료를 구할 수 있는 곳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I want to make sure my car is full of gas, but I also want to make sure I have enough for our generator. 초강력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오는 14일 오전 미국 동부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70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CNN은 미국인 2천만 명이 허리케인의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플로렌스의 최대 풍속은 시속 225km, 최고 등급 바로 아래 단계인 4등급으로 2005년 미국에서 1,8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카트리나와 비슷한 위력입니다. Like this is going to be a storm that's going to be a very large one, far larger than we've seen in perhaps decades. 평생 한번 경험할 역대급 허리케인이라는 전망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노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3개주와 워싱턴 DC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이렇게 아주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중국과 러시아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도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의 밀월 관계가 깊어지는 그 배경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센 남자들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러시아식 팬케이크, 불린 굽기에 나선 겁니다. 요리 솜씨는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안에 넣을 재료를 고르는 와중에도 훈풍이 붑니다. 곁들여 마실 술로 주저없이 보드카를 고르는 굿. 똑같이 보드카를 집어듭니다. 식후에는 중국 전통 무술 공연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올해만 3번째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찾은 푸틴 대통령에게 훈장까지 수여했습니다. 이름하여 중국 역사상 처음 만들어진 우정 훈장입니다. 俄罗斯联邦总统普京授予中华人民共和国友谊勋章。 두 사람의 깊어가는 브로맨스. 미국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 와중에 관세 전쟁까지 치르고 있는 중국. 미국의 경제 제재를 중국과의 밀월로 뚫어보겠다는 러시아. 여기에 미국과는 다른 북한 비핵화 셈법까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해관계가 맞을 수밖에 없겠죠. 共同反对单边主义和贸易保护主义. Продолжим совместные усилия по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ому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й дорожной картой. 공교롭게도 이날 러시아와 중국 국경에서는 중국이 참가한 대규모 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동원 병력 30만 명,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군은 3,200명이 참가했는데 대규모 러시아 훈련에 중국군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Russia doesn't see China as an adversary or a military threat anymore, and that Russia trusts China so much that it sees it as a military partner. 중국과 옛 소련은 국경 분쟁으로 과거 무력 충돌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말. 정말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각종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독립영화 3편이 극장가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규모 저예산 영화지만 울림만큼은 작지 않습니다. 박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 진은찬 군의 유가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는 아들을 잃은 부부를 따라갑니다. 아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구해낸 친구를 보며 속죄와 용서의 가능성을 묻습니다. 신동석 감독의 데뷔작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돼 호평받았습니다. 애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위로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가능할 수 있을까. 이거 찍으면은 진짜 헐리우드 갈 것 같아. 어두운 밤은 슈퍼히어로 영화를 찍으려는 대학 동아리 이야기입니다. 픽션과 논픽션을 넘나드는 페이크 다큐멘터리에 청춘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어두운 밤이 영어로 뭐냐? 다크나이트? 기발한 아이디어와 색다른 시도로 지난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코리안 판타스틱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네가 경민이 죽는 거 보고 싶다고 그랬다던데? 죄 많은 소녀는 한 여고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을 다룹니다. 가해자로 몰린 소녀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그럴수록 삶은 피폐해져 갑니다. 김희석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부산영화제에서 주연 배우 전여빈이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하는 등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TV조선이 주최한 제1회 글로벌 파이낸셜 포럼이 오늘 서울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정식 연세대 교수 등이 글로벌 환율 전쟁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윤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외환 건전성을 높여 환율 위기가 실물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일본이 벨기에 패해서 탈락한 날 일본 선수단과 응원단의 뒤처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일본인들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봉지에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있었던 라커룸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탁자에는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메모가 남겨졌습니다. 이렇듯 일본인은 남에게 폐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로스 베네딕트는 그런 문화가 일본을 집단주의 사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일본 내에서도 지나치다는 반성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일본에서 열린 18세 이하 아시아 야구대회 결승 이후 이와는 대조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대만을 물리치고 우승을 한 뒤에 마운드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운드에 빈 페트병을 그대로 두고 나와버린 겁니다. 대회 관계자가 통역에게 페트병을 치우라고 말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표팀 감독은 이 문제를 묻는 일본 기자에게 어린 선수들이 흥분했고 배려가 부족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부각한 일본 언론의 시각에 한국팀 우승에 대한 질시가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되돌아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운동을 시키는 근본 이유에 대한 것이죠. 승부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스포츠를 통해서 준법, 정직, 책임, 협동, 소통, 배려 같은 것들을 깨닫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얼마 전 우리 대학생 가치관 조사에서 81%가 고등학교 시절은 사활을 건 전쟁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10에서 40%대인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서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스포츠에서도 경쟁과 승부욕만 배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번 페트병 사건은 보기에 따라서는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9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페트병 세리머니의 그늘이었습니다. 두 계절이 교차하는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입을 겉옷을 꼭 준비하셔서 서늘한 날씨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오겠는데요. 모레 오후에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토요일 오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지나겠는데요. 양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야외 활동하시기에 무난하겠습니다. 내일도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모레는 하늘이 더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곳곳이 20도 선을 밑돌겠습니다. 서울, 대구, 대전이 19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의 경우 중부지방은 28도, 29도 선까지도 오르겠지만 남부지방은 25도 안팎으로 크게 덥지 않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남해, 서해, 또 제주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